네, 이승우 변호사와 함께하는 재와 벌 시간입니다.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예, 오늘은 이제 올해 마지막 방송이라서 네. 연말 특집으로 1년을 좀 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예. 그래도 짧게라도 한두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조국이 정경심에 대해서 이 조딸들 정딸들인가 이게 뭐 탄원서를 내고 그러고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탄원서 많이 낸다고 해서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으면 법원을 뭐하러 만듭니까? 아, 그렇구나. 네, 안 내면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선고로 다 정리하면 되죠. 네,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고요. 형사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뭐 예. 이제 오늘도 우리 저 박사님하고 제가 이야기 나누겠지만 네. 김명수 코트 6년 하면서 네. 사법농단이라고 판사들이 많이 끌려다녔습니다. 아하. 네, 그러면서 이게 세력화돼서 법원을 위협하고 그다음에 죄가 없는 것도 죄를 만들 수도 있고 호가호위할 수도 있고 3인 성호 해서 세 사람이 모여갖고서 호랑이가 있다는 것처럼 만들어낼 수도 있구나. 네.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굉장히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폐해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네. 탄원서 100만 장을 모아서 내보십시오. 그거 갖고 문제가 해결되는지. 네. 탄원서 내용도 이게 뭐 그냥 대충 막 했어요. 그리고 탄원서라는 것도 사실은 네. 이제 쓰게 되면 뭔가 좀 성의가 있고 음. 그 사람을 좀 제대로 아는 사람이 썼을 때 네. 어렸을 때부터 내가 봤는데 걔가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저런 것도 있고 해서 뭔가 좀 이야기상으로 봤을 때 짚어볼 만한 인간의 어떤 성장과 경험 관련돼서 설명할 부분의 가치를 갖고 있으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이제 그런데 전혀 모르는데 연명부 뭐 이렇게 해갖고 오면요, 그건 이제 위력을 과시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이제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분 나쁘지. 결국은 사법부를 압박하겠다. 재판부를 강압적으로 해서 법적인 어떤 판단을 강제로 꺾어내리겠다. 이런 안 좋은 의도로 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재판장이면 더 올려칠 것 같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고 불법 반가치에 대해서 인식을 하게 만들었습니까? 예, 저는 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승우 변호사님이 다시 판사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죠, 지원하면. 아, 그렇구나. 네네네. 그 판사 하시죠? 저요? 예. 제가 왜? 아니 법으로 응징해야 될 이 종북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아요. 법에 대해서 응징할 분은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차고 넘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박사님하고 계속 즐겁게 대화 나누겠습니다. 네. 네. 알겠어요. 판사하는 것보다 패널하는 게 더 좋대네. 네. 나 또 이런 변호사 처음 보네요. 네. 또 송영길이는 왜 그 잡혀 들어가서까지 구인장 행사하면 어떻게 된다는 건 제가 아까 설명을 드렸어요. 예. 예, 교도관이 5명이면 된다. 그렇죠. 예. 네. 꽁꽁 묶어서 데려갑니다. 네. 못 보셨죠, 한 번도? 수갑 차고 포승줄을 묶이는 거. 아니 왜 제가 그랬는데 뭐. 그러셨나요? 예. 그거보다 요새 그 묶게 되면 빨간 줄로 묶거든요. 아하, 근데 굉장히 예. 똘똘 말아갖고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수사 협조해서 스스로 출감할 때도 묶이긴 합니다. 묶이긴 하는데 예. 해당 절차와 관련돼서 강제 구인하는 절차를 하게 되면 법으로 강제한다는 얘기는 폭행 협박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네. 강제라는 단어는 사실은 공식적으로 허가된 폭행 협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때리지는 않지만 네. 강제적으로 끌어당기고 묶고 네. 붙잡고 하는 여러 가지 이제 조치들이 취해지게 될 거고 이거는 이제 법상으로 이미 허용이 된다. 또 구속 영장이 발부가 돼 있다고 한다면 영장 효력 범위 내에 그것이 들어간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게 이제 확립된 형태의 법리이기 때문에 예. 이거는 이제 정치적인 퍼포먼스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좀 심통이 났다 이렇게 봐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게 이게 강제구인은 왜냐하면요. 자진 출석을 거부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제로 데리고 가려고 그러면 네. 막 안 가려고 자해 소동을 벌이거나 그렇습니다. 막 거치게 폭력적으로 교도관들한테 대할 수가 있어요. 예. 그것 때문에 포승으로 묶고 수갑을 채우고 해서 그런 자해 행동이나 폭력적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서 데리고 가는 거거든요. 그거 조금 설명드리면 사실 출정을 할 때는 네. 포승과 수갑을 채우게끔 그 장구를 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뭐 일부러 이 송영길 전 대표가 출감을 안 하려고 해서 출석 안 하려고 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본래 그렇게 이제 장구를 착용을 해서 해당돼서 도주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요. 자, 이제 올 한 해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승우 변호사가 생각하는 2023년 이 3대 사건, 보통 10대 뉴스로 가는데 그건 너무 길어서 우리가
3대 뉴스, 법조의 3대 뉴스로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뭐죠?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신 것이 제일 큰 사건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아하. 네, 김명수 대법원장의 코트가 네. 6년 만에 이제 종료가 되고요. 네. 드디어 이제 새로운 대법관이 원칙주의자 대법원장이 취임을 해서 네. 새롭게 사법부의 수장이 되셨습니다. 입법, 사법, 행정 이렇게 3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중에서도 그 사법부는 사실 중심을 잡는 이런 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그 수장이 어떻게 전체 사법권 행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리더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법원장 리더십이 사실 6년간 소멸됐었습니다. 법원장 추천했죠. 서로 판사들이 추천해서 예, 우리 법원장은 누가 하면 좋겠어. 뭐 이렇게 뽑아갖고 그거 인기 투표 아니에요? 거의 이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네. 높고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건 배당과 관련된 문제가 아하, 심각해집니다. 예. 사실 어려운 사건 많이 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고요. 또 해당되는 까다로운 사건 많이 하고 싶은 사람 많지 않습니다. 또 네. 정치적으로 주목받고 자기가 공적이 있다고 인정받는 사건에 주목받고 싶은 사람이 있고 자기하고 좋은 이해관계 있는 사건에 개입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원장 리더십과 관련돼서 가장 큰 것은 인사권과 결국 사건 배당에 관련된 것인데 네. 이 문제와 관련돼서 난맥이 상당히 있었다. 6년간 법원장 리더십이 있었느냐, 그다음에 사법부 수장의 대법원장의 리더십이 과연 존재했느냐, 거의 표류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어서 사실 형사 변호사를 주로 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심이 흔들리니까 네, 같이 네.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아하, 예,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서 결국 검찰권에도 영향을 주고 경찰 수사에도 영향을 주고 민사 행정 전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여러 가지 사회가 이렇게 균열되거나 사회 내부에 있어서 이완되는 이런 현상들이 사법부가 감사나 하거나 또는 판단하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 리더십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라고 생각해서 조희대 대법원장님께서 대법원장에 취임하신 거에 대해서 가장 큰 뉴스다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예. 그 김명수. 네. 김명수 때 뭐 인지 김인지 네. 김명수 때 워낙 뭐 문제가 많았지만 네. 그 중에서도 특히 재판 지연 상황이 좀 심각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도 저 종북 주사파들에 대한 재판 지연. 네네. 이거는 아예 대놓고 이 법을 무너뜨린 건데요. 대법원장부터. 네네. 이거가 우리 저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에 가장 변화를 많이 느끼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해당 사안 관련돼서 그 재판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게끔 재판 절차에 전혀 어떤 통제나 또는 네.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네. 절차 지연을 가지고 사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많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놓고 나서 법관 사직하면 되겠죠. 이렇게 할 수 있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뭐 3년, 4년 이렇게 재판을 하는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고 네. 국회의원 임기 다 끝나고 뭐 지방선거 끝나고 나서야 겨우 이제 그 임기 다 마치고 나서야 선거법 위반 판결 선고 나오고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됐고요. 또 여기다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김명수 코트가 시작이 될 때 사법농단 사건이 바로 그 무렵에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14명에 해당되는 고위법관들을 굉장히 모욕적으로 공소 제기하고 네. 양승태 대법원장도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고 네. 사전 구속영장 구속이 되는 이런 일도 있었죠. 네. 네. 자, 이런 내용들을 보고 나니까 법원 판사들 입장에서 형사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까다롭고 조심하는 기류가 생겼던 것도 사실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니까 이 판단과 관련된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아하. 이렇게 판단해도 될까? 이거 결국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재판을 하게 되니까 네. 결국 속도가 느려질 수밖에 없는 어려운 사건은 후임한테 넘기고. 회피하게 되고 예.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을 똥 싸놓고 갔다 이런 표현을 쓰거나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사건을 방치해놓고 가게 되는 이런 예. 문제들도 생기니까 결국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수습을 해야 될 방안을 만들어줘야 될 법원 행정처와 대법원장이 문제 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신경 쓰지 않았다라는 6년이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사건은 뭐죠? 네, 이재명 영장 기각, 송영길 구속. 이 사건으로 선정을 네. 했습니다. 자, 이재명 영장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놀랐을 겁니다. 네. 예, 죄가 있어?
근데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네. 이 뭐지? 이렇게 생각하셨을 거고, 내가 만약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구속이 안 됐을까? 내가 판사라면 저런 상태에서 영장을 기각시킬 수 있었을까? 그러면은 야당 당 대표라서 기각을 시켰나? 그럼 탄원서가 효과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 상태라서 송영길 전 대표는 안심하고 저랑 같이 8시 반에 커피숍에 계셨죠. 제가 변호사는 아니고 제 등 뒤에 계셨는데 같이 계셨죠. 근데 탄원서도 많이 들어갔고 그날 시위자들도 나와서 그 정치적으로 막 지지도 하고 했습니다. 근데 구속됐습니다. 같은 판사님이. 그렇죠. 자, 결국 이걸 무엇을 의미하느냐? 판사들도 점점점 정치를 배워가고 있다.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고 해당돼서 법적으로 본인을 지킬 방법이 무엇인가? 법과 원칙, 법리에 의지해서 우수의 풀처럼 혼자로 갈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결정하신 것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영장 기각, 송영길 구속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송영길 구속은 너무나 당연한 건데. 네. 근데 이재명의 영장 기각은 정말 상식에 반하는 결정이 나온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서 이 상식에 반하는 결정도 판사가 내리면은 곧 법이 되는 건데. 네. 이런 판사들에 대해서는 조치할 방법이 없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길게 설명을 드리면, 저도 예전에는 법령만 법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어릴 때요. 변호사 돼서 삐약삐약하고 있을 때. 근데 생각해 보니까 법은 사실은 사람하고 화체가 돼야 법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판사가 말을 하는 게 법이 되고요. 검사가 말을 하는 게 법이 됩니다. 그걸 제가 나중에 알았고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판사는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판사를 어떻게 평가하고 어떻게 선발을 하고 또 어떠한 형태로 국민적 법상식과 또 법원의 판단 기준을 일치시킬 것이냐? 이거는 사실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한 가지 여론의 법정에 세우는 것이 항상 타당하냐? 그렇진 않지만 또 여론과 너무 배치되는 판단이 계속 누적되는 것이 타당하느냐? 사법 신뢰 관점에서는 타당하지 않고 그와 같은 점에 있어서 변호사들에게 법관 평가를 하라는 변호사 협회의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점에 있어서 재판과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더 공개하는 판결문의 내용을 조금 더 국민에게 공개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와 같은 판단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악하고 인지하고 시정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미래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자, 세 번째 뉴스로 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는 울산시장 선거법 위반 유죄 판결 선고. 장장 거의 4년에 걸쳐서 재판을 했습니다. 이것도 너무나 당연한 유죄인데 뭐 4년씩이나 걸렸어요. 네, 4년 걸렸고 이 사건 관련돼서 참 복잡한 여러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많은 분들께서 보시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김기현 전 당대표가 피해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당시 2017년도로 돌아가서 거의 지금 5년 정도 전의 일입니다. 가을에 지방선거 내년에 있으니까 이거 송철호 당선시키고 싶은데 내 친구야. VIP께서 이렇게 말씀했다.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취지 내용들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임종석 비서실장이 정무수석, 민정수석, 사회복지수석 다 모아놓고 회의를 했다. 그리고 송철호의 동생이 송병기 씨가 와서 야 이거 산재모 병원 필요하긴 한데 이 동생이 아니라 그 밑에 부시장인가? 부시장 네. 해서 부시장이 와서 산재모 병원 공공병원 되면 김기현 시장이 또 될 것 같으니까 이거 좌절시켜 달라 해갖고 선거 10일 전에 이거 좌절시키고 그리고서 본인은 공공병원 만들겠습니다. 공약했다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해당 사안 관련해서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민정수석실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울산 경찰청장인 지금 황운하 현 의원을 이제 적극적으로 설득을 했는지 본인이 적극적으로 공모를 했는지 공모했다가 지금 결론이 난 것 같은데요. 울산 비서실을 압수수색하고 그 관련돼서 제보자는 송병기 이렇게 됐고 민정수석실에서 여러 차례 내려가서 울산지방경찰청에 있는 경찰관들 수사관들 독려해서 안 됩니다 하는 거 해라 해갖고 해당되는 사안 영장까지 압수수색에 나갔지만 결국 선거 끝나고 2019년 3월에는 전부 관련 관계자 전체 무혐의 형태로 종결이 됐죠. 그리고 울산지검이 당시 정부가 문재인 정권임에도 불구하고 95쪽에 해당되는 불기소 결정문을 쓰면서 야 이렇게 선거법 위반해 갖고 수사하는 게 어디냐. 문제가 심각하다. 수사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 수사권 남용이 심각한 이런 사안이다. 이렇게 불기소 의견을 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됐는데 박사님 기억하실 겁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공소장 공개 못합니다. 그래요. 네. 예. 왜 공개 못합니까? 네, 그거 갖고 논란이 될 사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공소장 공개됐고 그 재판이 무려 3년 7개월에 거쳐서 올해 선고가 됐습니다. 예. 그래요. 그 쭉 설명하셨으니까 그 질문 드릴게요. 네. 임종석은 언제 잡아가나요? 이제 곧 수사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후속 질문입니다. 문재인은요? 곧 수사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24년도에 조사받고 수사받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굉장히 중요한 형태의 선거법 개입 사안이고 네. 이제 공소시효 관련해서 대통령은 해당돼서 형사상 소추 권한이 없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 정지가 되니까 그건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 임종석, 조국 이 두 사람 민정수석과 네. 비서실장에 대해서는 공범 관계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범 아하. 기소가 돼 있어서 예.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정지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무죄를 한 분 받으셨지 않습니까? 누구였지? 저기 한병 누구야? 예, 그 관련돼서 지금 아. 출마자 그를 이제 후보 매수한 건 아니다 판단했는데 항소심의 주된 쟁점이 후보자 매수 유죄 여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의원인데 한병도.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한병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자, 이제 이렇게 3대 사건 자체가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또 법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우리 국민들이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 중심으로 세 가지를 꼽아주셨고 이제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1년 동안 저희 고성호 TV에 나와서 논평하신 것 중에 조회수가 좀 높은 걸 중심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봤습니다. 동영상 조회수 제일 많이 나온 조회수는 이겁니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대장동 몸통 이재명이 맞다는 증언이 나왔다. 이게 뭐 28만 조회수 17,000여 개의 좋아요가 나온 영상입니다. 대장동 몸통 이재명이 맞다는 증언이 나왔다. 네, 예. 몸통이 맞죠. 다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증언이 없었지. 증언이 없었을 뿐. 네, 증언이 없었을 뿐. 다 알고 있었고 그 내용 관련돼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사장이신 분인 황무성 씨가 나와서 유동규 씨가 당시에 공사 실권 다 들고 있었고 성남시에서 이재명 현재 당대표가 다 모든 시장으로서 권한 행사했다. 모든 거 다 결제받았고 성남시에 들어갈 때는 유동규 씨는 다 보고하고 들어가서 설명했다. 이렇게 해서 해당되는 내용과 주요 의사결정 성남시장이 다 했다. 이렇게 증언을 했죠. 쐐기 아닙니까? 네, 몸통이 맞다라고 확실히 했으니까 이 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사실이 진실이 맞다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두 번째 조회수가 많이 나온 것은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된다는 영상인데 네. 17만 조회 나왔고 13,000개의 좋아요가 나왔는데 이겁니다. 이재명 구속영장 발부된다. 네. 예측이 틀렸네요. 네, 틀렸습니다. 네. 완전히 틀렸는데요. 이걸 맞췄으면 이상한 사람이지. 네, 저는 제가 그 당시로 돌아가서 현재 지식 갖고 돌아가도 영장 발부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여러 형태의 증거인멸이나 증거 조작을 하고 사안 관련돼 갖고 여러 그 진술들이 중복돼서 누적되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영장 발부를 안 합니까? 영장 발부를 해서 해당되는 사안을 검토해야 되는데 단 한 가지 야당의 대표라는 측면 때문에 전국에 혼란이 올까 이 점 한 가지는 고민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또 돌이켜 생각해 보면 구속되시면 전국이 조용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네,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합니다. 전국 합니다. 안정을 위해서는 구속시켰어야 되는데. 네, 하여튼 뭐 그런 형태고 틀렸긴 했지만 돌아가도 똑같은 답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틀렸지만 맞다. 네. 죄송합니다. 네. 그때가 오면 나는 또 똑같은 주장할 거다. 구속될 거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영상은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안 할 수 없다. 그런데 13만 조회 13,000여 개의 좋아요가 있었습니다. 네. 구속영장 청구 안 할 수 없다니까 청구한 것은 맞췄네요.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건 맞은 겁니다. 네, 이거는 100점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맞았네. 네. 어떻게 안 합니까? 이 정도까지 범죄를 저지르는데. 근데 이럴 경우에도 안 하는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예, 왜냐하면 사람들이 진술하다가 많이 또 사망을 하게 되고 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안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진술 회유도 발생하고 증거 인멸에 대한 시도들도 있었고 위증 교사도 존재하고 또 해당되는 사안 관련해서 단순히 그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아하. 여러 사건들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런 형태의 사건이 됐을 때 신병 관련돼서 세 가지를 검토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범죄의 중대성, 그리고 두 번째로는 증거인멸의 우려, 도주의 우려.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볼 수도 있긴 하지만 이 정도가 되면 그건 모르죠. 예. 왜냐하면 이 자범 사범이잖아요. 네. 그 벌금 나왔을 그때도 도망갔어요. 아, 그랬나요? 아, 네, 제가 그럼요. 그것까지 팩트 체크를 못했는데요. 자, 그런 세 가지 문제, 그다음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 예. 이 네 가지를 고려해 본다면 영장 청구를 안 하고 검사가 어떻게 넘어가겠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안 할 수 없다. 이게 강조형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래요. 예. 자, 이제 쇼츠로 가겠습니다. 쇼츠. 쇼츠는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 듣겠어요. 네, 쇼츠 탑은 17만 조회가 나왔는데 이재명 목숨 걸었다는데 기다려 줘야지라는 제목의 쇼츠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가 지금 이제 두 차례 소환 불응이 돼버렸어요. 검찰의 관행과 뭐 이런 게 있잖아요. 네. 3번 불러서 안 나오면은 잡아간다. 저 같으면 영장 절대 안 칩니다. 아, 그래요? 예. 단식을 했으면 목숨을 걸어야죠. 건강 따질 때입니까 지금? 아니 뭔가 의지를 갖고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끝장을 예. 봐야죠. 정치적인 인물 아이콘이 네. 목숨을 걸고 단식 투쟁을 한다는 얘기는 내가 죽어도 이거는 사회적 가치로 남기겠다라는 뜻을 갖고 있을 때 보통 단식 투쟁을 합니다. 아, 그래요. 그도 예. 아닌 상태에서 단식 투쟁한다는 거는 그건 간헐적 단식이죠. 이렇게 하는 거는 다이어트입니다. 검찰도 이걸 존중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체포영장 집행을 한다. 예. 영장 청구를 한다. 마치 이거를 일종의 이재명 대표를 간디 수준을 만들어 버릴 수가 있어요. 그 검찰 수뇌부에서도 원하는 그림은 전혀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아하. 이분이 단식의 뜻을 펼칠 수 있을 때까지 최대한 펼칠 수 있게끔 하고 저는 그렇게 이성훈 생각합니다. 변호사를 제일 무서워할 것 같아. 아니 지그때는 그냥 쇼 한번 하자고 했는데 이거를 진짜로 자꾸 몰고 가네. 네. 의사를 존중해서 검찰도 9월 달은 기다려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정치적으로 쇼 좀 하려고 단식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진짜 단식하라고 그러는 사람이 제일 미워. 아 그런가요? 아 네. 근데 단식하겠다고 했는데 해야죠.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항상 기회의 평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꼭 줘야 됩니다. 저런 거는. 그래서 끝까지 하실 수 있을 때까지 하시면.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러 가지를 보지 않았습니까? 예. 참 밑장까지 많이 다 본 것 같은데, 네. 녹색병원 가실 때는 좀 놀랐습니다, 사실은. 그래요? 여의도 성모 안 가고. 네. 진짜 그거 왜 그랬을까? 뭐 왜 그런지 다 아시잖아요. 참 찌질해. 갈 곳이 없었겠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네. 찌질해. 그죠? 네. 예. 네. 자, 두 번째 쇼츠입니다. 12만 조회가 나왔는데 이재명 원래 그런 사람이야. 보시겠습니다. 이재명이가 대장동 재판에서 이거 정진상이가 한 거를 왜 다 내가 했다고 그러냐라고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 하겠다는 분이잖아요. 내가 비서실장이 한 걸 내가 어떻게 하냐. 걔가 한 거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자, 보통은 이렇게 자기 밑에서 핵심 참모나 핵심 비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단 사과부터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 책임을 제가 지겠다. 뭐 이런 이야기 정도는 해야 국가 지도자 반열에 있는 인간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약간 돌이켜보면 대선 패배 직후에 방탄하려고 계양구 출마했습니다. 이거 관련돼서 사실 부끄러워해야 될 일인데 하도 네.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도 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원래 그런 놈이구나. 그러니까 뭐 대단할 것도 없고 당연히 할 거다. 이상한 짓 계속 했던 애가 계속 이상한 짓 하면 돌아와 주기만 해도 고마운 네. 탕화가 되는 거죠. 일반적인 시정잡배가 할 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네. 이성훈 변호사가 이재명이를 좋아합니까? 계속 이재명이 얘기만 해. 그래 자꾸 물어보시니까 제가 이재명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저 이재명 얘기 진짜 하고 싶지 않습니다. 네,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말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계속 계셔서 그러니까 구속되시거나 아니면 당대표를 그만두시거나 총선에서 떨어지시거나 네. 뭐 어떻게 되면 이제 좀 별로 얘기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러고 싶습니다. 저도 진짜로. 네, 네. 그래요. 자, 마지막 쇼츠 탑3의 마지막은 다행히 이재명이 아니네. 네네. 이번에는 박영수네. 9만 7천 조회가 나왔는데 마늘 찢듯이 핸드폰을 부순 박영수. 보시죠.
50억 클럽의 박영수 증거인멸 엄청 했더군요. 아니 휴대전화를 어떻게 부숴버리면은 재생불능이 되죠? 그냥 부시는 게 아니고요. 예. 휴대폰 뽀개입니다. 뽀개서 그 안에 이제 반도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마늘 찢듯이 잘게 해갖고 완전히 이제 박살을 내는 거죠. 아, 네. 그러면은 이거 복원이 안 됩니까? 보고 불가능하죠. 왜냐면 근데 그렇게 하면 부신 거 확인이 되면 안 됩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증거인멸의 우려가 아니라 증거인멸 했네 되는 그렇게 거죠. 되죠. 예, 예. 그걸 왜 갈았어? 힘들게? 마늘 찍어 보시면 다 아시잖아요. 그 힘들거든요. 마늘 찍을 때. 근데 그치. 그거를 휴대폰을 반도체를 해보십시오. 죽습니다. 거의 망치로 계속 뚫었는데 손목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열심히 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루로 내야 될 만큼 중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 이제 증거인멸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졌다. 사람을 시켜서 사무실 PC도 없애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어떻게 다 들킵니까? 검사도 그렇게 오래 하신 분이 있는데 CCTV에서 그렇게 하드디스크 교체하고 PC 폐기하고 이런 거 걸리면 영장 발부를 안 하면 판사님이 눈 감고 봐주려고 맘먹은 경우나 가능하지 않을까. 이 사람 뭐 대표적인 특수던 검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데 맨날 술만 먹고 다닌 것 같아요. 이 박영수라는 자는 그 중수부장도 했나요? 네. 그리고 고검장하고 네. 특히 그 박근혜 대통령 잡아놓는 특검을 했잖아요. 황당합니다 사실. 이런 자가 이렇게 막 직접 했을까요? 시켰겠죠. 예. 누구 시켰겠죠. 네. 아이고 네. 참 마늘 찢듯이 핸드폰을 부쉈다. 예. 씁쓸하죠 뭐. 네. 알겠습니다. 2023년 우리 이승우 변호사를 너무 많은 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내년에도 변함없이 나오십니다. 판사로 안 가고 네. 고성국 TV 안 갑니다. 패널합니다. 네. 예, 올 한 해 정리하시면서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네. 일단 올 한 해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먼저 드립니다. 2023년 개묘년을 돌이켜 보면 진짜 한 치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짙은 안개 속을 걷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느꼈습니다. 아마 2024년도 상반기도 갑진년 한 해 굉장히 여러 가지 불빛이 보이기는 하지만 어려운 일들이 아마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두 가지 정도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기술 변화에 대해서 나이가 좀 더 있으시고 배우는 게 좀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끝까지 희망 놓지 마시고 용기 내서 옆에 계신 분들과 같이 손잡고 앞으로 나가는 그런 바람을 타고 파도를 넘는 이런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년 고마웠습니다. 그 저기 37.4 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승우 변호사가 문경오미자를 워낙 좋아하시는데 문경오미자가 거의 다 떨어졌대요. 겨울이 돼서 예. 예. 물론 꼭 필요하시면 전화하시면 어떻게든 만들어는 주시겠지만 대신에 요 37.4는 마시면 몸 안의 체온이 예. 1도 정도 30.4로 올라가요. 네. 36.5에서. 저번에 마셔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름에 먹으면 체온 올라가서 더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몸이 따뜻해지니까 오히려 더위를 좀 덜 타는 것 같기도 그럼요. 하고. 그래, 네. 나쁜 세균들을 죽이죠. 네네.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래서 네. 기왕에 물 마시는 거 이걸로 마시자. 37.4로.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러세요. 예. 그 포천 운산 농장에서 네. 저희 집에 그 된장이랑 고추장이랑 그다음에 도라지 보내주셨는데요. 된장이랑 고추장 잘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라지 주신 거 그 정말 맛있게 잘. 더덕 죄송해요. 제가 더덕이랑 도라지 구분 못합니다. 이게 쑥맥이네요 완전히. 네 죄송합니다. 네. 아니 그 더덕 강원도에서 자연산 더덕 구하려고 얼마나 고생하는데 그걸 도라지라고 그래. 죄송해요. 죄송해요. 더덕인데 더덕 진짜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네 진짜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예, 우리 운산농장의 한유리님이 우리 고성구 TV의 패널들한테 연말연시 선물로 보내신 것 같아요. 네네네. 예, 왜 나한테는 안 보내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